일단 집을 이제 아직 못 사신 분들은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절호의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언제일까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네, 제가 한 2, 된다는 거죠. 3년 정도 2,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정도 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락기를 2, 3년을 보시는 거군요, 대표님은.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제가 이제 이것도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네. 준비한 자료 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PDF 풀어주세요. 자료가 혹시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마시나요? 네, 자료 준비하는 동안 그러면 네, 뭐 네. 다른 말씀을 좀. 그래서 네. 네. 그 지금의 이제 하락은 그러니까 금리 위기 때는 어떻게 떨어졌냐면요. 금리 위기가 터지면서 급락을 했다가 네. 그다음에 경기 부양을 펼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부터 다시 올랐어요. 네.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가도 떨어졌다가 2009년 3월 달에 바닥 찍고 또 그때부터 또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오르다가 그때부터 2013년, 14년까지 완만한 하락을 했습니다. 저 거의 안 움직였죠. 그렇죠. 네. 주식으로 따지면 쌍봉 찍고 하락을 한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IMF 때는 어떻게 하락했냐? 쭉 하락했습니다. 박살났죠. 박살났죠. 네. 뭐 50에서 많게는 70%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 패턴은 네. 금융 위기형이 아니라 IMF형에 가까운 쌍봉이 아니라 외하락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이벤트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경기 부양 원래라면 돈을 안 풀었을 텐데 이미 돈을 엄청나게 풀어버렸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든 어디든 더 이상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돈을 풀어도 많이 못 풀 겁니다. 정책에 의해서 한번 부양이 돼서 살짝 그렇죠. 살아나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2008년에는 네. 이번에는 그런 게 제한적이니까 맞습니다. 살짝 살아나기도 어려울 것이다. 살아나기도 어렵죠. 거기다가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거품은 2008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2008년에 거품이 이 정도였다면 최근에 거품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엄청나게 높았던 거죠. 근데 여기에 가계 부채는 엄청나게 많이 영끌해서 사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산의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완만하기가 아니라 훨씬 더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은 정말로 이제 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좀 심각한 그런 좀 자, 그럼 문제가 2, 3년 뒤에 네. 왜 2, 가장 3년으로? 많이 떨어질 거다. 왜 2, 3년이냐면 네. 금리기 이후로는 한 5, 6년, 6, 7년 쭉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IMF형처럼 한 2, 3년 정도 빠르면 저는 내년 연말에도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빠르면. 근데 그때가 기회인지 사람들이 사실 알 수가 IMF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전체가 단순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네. 돌아선 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경제 전체가. 네. 근데 지금이 그때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많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이 사이클을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평가되었다가 조금 거품이 꺼지는 수준에 있고 네. 이게 여기서 더 하락하게 되면 네. 본질적인 가치보다 더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지금 주가가 한 50% 넘게 50포인트 넘게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누가 다 샀죠? 개인. 개인들이 샀죠. 네. 자, 진짜 바닥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네. 공포에 질려서 개인들이 팔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진정한 투매가 나오는 거고 바닥이 나오는 건데 네. 부동산 시장도 저는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공포에 질린 투매가 저는 내년 어느 즈음부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투매. 투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투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연끌을 했잖아요, 이미. 네. 2020년, 21년 초에 연끌을 했잖아요. 내가 이자 부담이 갈수록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 내 호주머니 예산이 계속 이게 어떻게 되죠? 결국은 경매라 공매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좋은 기회가 올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2, 3년 뒤. 2, 3년 뒤에 경매 정말로 공매 물량을 빠르면 봐야겠구나. 정말로 빠르면 내년 말 정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경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바뀌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또 리치고에는 투자 점수라고 하는 너무 좋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투자를 하기에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네. 점수로 보여줍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점수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실제로 저는 그렇게 네. 하고 있고요. 그러면 2, 3년 뒤에는 다시 오를 텐데 네. 오른다는 말씀이실 텐데 네. 그때도 급격하게는 안 오른다라고 보시는 거죠. 원래 오를 때는 완만하게 오르는 게 시작해요. 네. 완만하게, 그러니까 왜냐면 IMF 때도 그랬고요. 금리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떨어지고 역전세 나오고 깡통 전세 나오고 하우스포 얘기 나오잖아요. 네. 무서워서 못 삽니다. 바닥을 그쵸. 찍어도 무서워서 못 사요. 그쵸. 근데 언제 사냐? 한참 올라가서 정부가 규제하고 그 날린 표도 계속 올라가면 그때 뒤늦게 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정말 이제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 게 있다라면 그게 뭐냐면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네. 하지만 개인들이나 기업이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가 되면 부동산이 올라갈 때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안 되게 만들 수 있고 떨어질 때도 많이 안 떨어지게 완만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대가 2020년대부터 저는 시작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상당히 많은 투자를 제가 원래 니치로 만든 게 네. 그냥 뭐 사업을 하려고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네. 부동산 투자를 제가 잘하고 싶어서. 아, 근데 아무리 수없이 많은 강의를 듣고 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걸 만들게 된 거고. 아. 그래서 저도 이걸로 정말 과학적으로 많은 성공적인 투자를 좀 해봤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네.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여태까지가 이제 무주택자들을 네. 위한 조언이셨고요. 네. 네. 2, 3년 뒤에까지 좀 기다렸다가 네. 전세보다는 월세. 그렇죠. 반전세나 월세. 이게 똑같아요. 주식하고 이제 네. 삼성전자 9만 원에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거잖아요. 자, 지금. 이제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물려 있는 분들 그렇죠. 연끌 너무 이미 안타깝죠. 연구를 제가 책을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관련한 책을 제가 3권을 썼는데 네. 두 번째 책을 작년 1월에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올해 21년 하반기와 2022년 하반기에 변곡점이 올 거다. 하락 변곡점이 올 거다. 네. 네. 그리고 21년 10월 9일 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네. 드디어 그 하락 변곡점이 왔다. 빨리 팔아라. 그리고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해서도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으니까 빨리 파세요라고 제가 했어요. 멀스트리트에서 하셨어야죠. 21년 몇 월이라고? 10월이요. 10월. 근데 그때만 해도 팔라면 팔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예 팔리질 않아요. 그죠? 집을 내놓은 지 네. 6개월이 됐는데 집을 아예 보러도 오지 않아요. 아니 뭔가 매수 문의가 좀 있어야 팔든 말든 가격을 조정하든 할 텐데 네. 지금은 집을 보려고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내놔도 안 팔립니다. 네. 하지만 지방 지역들 아직은 상대적으로 지방 지역은 좀 괜찮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아까 혹시- 오르는 지역도 있었잖아요. 네네. 강원도 그래서 쪽이랑 뭐.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집이 거의 전 재산이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출에 뭐가 레버리지가 좀 껴있다. 지금이라도 좀 정리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정리가 되면은 정리를 해라. 정리되면 근데 네. 정리가 안 될 거예요. 대다수의 수도권이나 네. 이런 광역시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해칭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자, 인버스를 타야 되는데. 떨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여기서 더 떨어지면 네. 얘는 어떻게 팔 수도 없고 네. 주식 팔수라도 얘는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떨어질 때 올라가는 자산을 내가 가지고 해칭을 해놓으면 네.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네. 밸런스를 그쵸. 맞출 수 근데 요즘에 있잖아요. 올라가는 자산이 고버스 있나요? 타는 이게 건데. 뭐냐? 네. 네. 바로 환율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환율이 그래서 얘기했을까? 제가 21년 4월 달부터 달러를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거. 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주식도 작년 중순에 고점 치고 부동산은 작년 9월 10월에 고점 치고 계속 또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경제가 안 좋으면 다 떨어져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올라간 자산이 뭐냐? 바로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 해칭을 네. 하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지금 제가 얼마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저는 1,300원 바로 전까지도 계속 달러를 샀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물어보는 게 뭐냐?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냐? 달러를 가지고 달러 투자에 돈 벌자가 아니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그러고도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몇십 년 만에 이런 환율이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고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처럼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저는 달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350원에라도 사야 된다.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라면
달러의 이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냐? 저는 달러 레버리지를 샀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달러가 1% 상승하면 이 레버리지는 2배가 올라요. 그렇죠. 2%가 올라요. 좋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얘가 어느 정도 매니징을 해줍니다. 아.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거래 두절 속에 가격이 이제 네. 떨어지는 현상. 네. 이거는 거래가 그래도 되면서 떨어지는 시장하고는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는 차이가 일어날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집을 한 채 더 사면은 취득세만 8%예요. 세 번째 사면은 12%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집을 안 삽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은 급한 사람은 집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수세 바닥 없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고, 다만 지금 언론 보도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이걸 과잉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한두 개 극단적인 케이스가 전체 시장의 모습인 것처럼 약간 과대 포장되는 어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은 이 펀더멘탈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게 심리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집값이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자기 실현적 기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 시장의 가격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래뿐만 아니라 가격도 상당히 이제 그 위축되고 경색된 측면이 있고 사람들 심리도 거의 냉각된 이른바 빙하기 초입에 접어들었다 이렇게도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네. 게 이제 일부 가격이 이제 눈에 네. 확확 띄는 거고요. 예, 이제 예.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약간 뭐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갈 수밖에 하면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금리거든요. 이른바 시장의 금리 쇼크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물론 뭐 금리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뭐 모든 요인은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은 집값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생긴 문제거든요. 앞으로 지금 금리를 뭐 적어도 못 올리면 2번, 많이 올리면 한 4번 정도까지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 3%를 넘는다는 것은 대체적인 뭐 공동 분모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금리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누구나 다 집값이 빠진다고 생각할 거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떨어지는 칼날을 두 손으로 받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집 사는 사람이 마치 뭐 호구라고 그러나요? 이런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할 정도로 다들 저 정보를 다 받아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엄두를 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의 모습들이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 말하자면 스마트폰 시대에 더 이런 두드러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마치 주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불안 요인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됐다는 건 사실 역으로 보면 네. 그때 이제 밤에 집을 보러 가서 살 정도다라는 네. 그런 영국 예, 시대하고도 있었죠. 예. 거의 이제 반대의 그 가격만 나타났지 그 조바심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군집 행동에 따른 시장 변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어떤 시장이든. 그렇죠. 네. 당분간 더 이어진다고 보는데 아마 어떤 모멘텀이 있겠죠. 네. 그거는 적어도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는 어떤 뭐 신호 혹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하는 그런 신호가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 거래가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제가 군집 행동은 네. 어느 순간 또 확 사는 분위기가 또 나타날 겁니다. 반대로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나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2008년 금융위기랑 네. 비슷한 양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때하고 네. 지금하고 뭐 차이점도 있고 차이가 공통점. 많아요. 네. 차이가 많은데 네. 제가 먼저 지금
저 주택 가격 하락은 주택 시장 외부 변수에서 시작된 거죠. 네. 금리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제 금융시장 지표를 보면요. 오늘 환율이 뭐 1,300, 네, 39.85. 네, 거의 1,350원 간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에 리먼 사태가 터졌죠. 네. 11월에 보니까 그때 월말 환율이 1,400원 정도 되었어요. 네. 뭐 그때나 큰 차이 없죠. 그렇죠. 네. 금리는 그때 당시에 제가 지표를 봤는데 5% 정도였어요. 기준금리가. 그런데 약간 올렸더라고요.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5.25%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확 낮췄죠. 낮췄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0.5% 된 지가 뭐 그쵸, 얼마 안 적응도가 됐잖아요. 워낙 오래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2.25%를 이제 올리니까 아니 그때는 5%였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높다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왜 갑자기 2.25%가 높다고 생각해서 집을 안 사느냐? 인간은요 절대치에 민감하지 않아요. 예, 변동률에 더 민감합니다. 있잖아요. 인도 같은 데는 영상 0도만 돼도 동사자가 그쵸. 나타나는 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때에 비해서요 미분양이 좀 많지 않습니다. 2008년 말에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한 16만 가구 정도가 됐거든요. 왜 그랬느냐? 네.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어요. 밀어내기를 했죠. 네. 중대형 중심으로 분양이 이제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동맥경화증이 나타났는데 지금 미분양은 없습니다. 2만 7천 가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미분양을 너무 저는 의미를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고분양가 관리 지역도 있었고 네. 분양가 상한제도 있었는데 분양가가 절대적으로 쌌단 말이에요. 우리가 2007년, 2008년에는 분양가가 비싸니까 안 팔렸던 거고 지금 분양가가 절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뭐 전세가 비율은 그때에 비해서 좀 높아요. 그러니까 올 7월 현재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62%. 네. 2008년 9월에는 41%였어요. 그때보다 한 20%포인트 높잖아요. 그러면은 전세가 비율은 내재 가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안 빠지겠네. 또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값이 고공비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너무 약간 올랐죠. 또 특수한 케이스인데 제가 여러 가지 뭐 얘기하기 전에 딱 하나만 제가 요약을 좀 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제가 봤을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로 볼 수 있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어요. 대출을 내서 집을 샀을 때 그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2008년 3분기 당시에요. 서울이 162였어요. 네. 이번 1분기가요. 203.7이에요. 높죠. 네. 이제 그걸 먼저 하나 볼 수 있는 네. 거고 지표를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 어떤 정부가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가 있었죠. 지금 바로 직전에 문재인 정부잖아요. 통화량으로 제가 보니까 통화량이 주로 M2라고 그래서 광의 통화라고 하잖아요.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을 말하는 거죠. 뭐 이게 참여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거의 비슷하게 늘어났어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참여정부 때 M2 증가량이 한 49%, 문재인 정부가 50%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좀 진보 성향이 큰 정부를 예, 원래 지향하는? 통화량이 원래 많이 늘어나게 돼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냐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노무현 정부 때 전국 아파트 가격이 약 33% 정도 올랐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가 38% 올랐어요. 네. 그럼 수도권 전체를 한번 볼까요? 네. 서울, 경기, 인천이죠. 노무현 정부 때 51%, 이번에는 56% 올랐어요. 서울은 더 올랐죠. 네. 서울은 그때 당시 56%, 이번에 62%. 60%. 특징적인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주로 집값이 강남만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계가 보보니까 한강 이남, 한강 이북 정도밖에 네. 안 나와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한강 이남은요, 66.9%, 그래 67% 올랐어요. 네. 근데 한강 이북은 41%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이번은 어떻게 되느냐? 전방적으로. 똑같이 62% 올랐어.
왜 그랬겠어요 이게 왜? 바로 MZ 세대들이 어디 가서 집을 샀어요. 갭 투자든 그렇죠. 아니면 내 집 마련이든 연끌 비투든 네. 뭐 패닉 바잉이든 네. 다 네. 강남 못 사니까 네. 결국은 노도 강북이나 네. 뭐 노도강이나 아니면 수도권. 수도권으로 갔다는 어떤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은 뭐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어려워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참여정부 때보다 좀 더 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급등했으니까 결국은 일부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흘러내리는 이런 급락 양상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은요 그렇게는 많이 안 올랐어요. 이번에는 주로 대전 이런 데가 좀 많이 올랐고요. 뭐 대구는 뭐 입주 물량이 좀 많아서 그런 거고 세종시도 뭐 급작스럽게 올랐다는 거 아시죠? 뭐 나머지 광주라든지 뭐 부산, 뭐 울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거다. 네. 이번에 집값 하락의 진앙지는 제가 봤을 때 수도권 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이제 진보 네. 성향의 정부의 어떤 정부 지출에다가 네. 또 이번에 코로나가 코로나라는 있었죠. 그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지출이 때문에. 많았었죠. 그리고 또 이제 예. 극단의 저금리가 이제 오래 유지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가세해서 아무래도 이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생각보다요, 코로나에서 돈이 많이 풀렸다고 생각하는데, 네. 통화 M2 증가율만 보면은 그렇게는 그렇죠. 미국보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꽂아준 거는 좀 49% 50%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참여정부 때의 그 통화량 증가는 토끼가 굴르는 거고 네. 이번에는 코끼리가 굴르는 거죠. 자체가 크니까. 예, 금액이 좀 아무래도 좀 메가톤급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네. 비율만은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 어쨌든 네. 통화량 팽창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에 법이 형성되어 있고 그거는 뭐 주식이나 뭐 다른 뭐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큰 차이가 없이 결국은 지금 거품이 뭐 빠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제 시작됐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네. 마침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콸콸님께서 그럼 무주택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려봐야 할까요?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걸 같은 질문인데 좀 돌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세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뭐 워낙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일부 전문가들께서는 이제 부동산 대폭락이 올 거다. 뭐 30% 40%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뭐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올 내년 초부터 뭐 더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다들 이제 근거를 갖고 각자의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부터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불확실하고 네. 그걸 안다는 분이 저는 약간 사자에 가깝고요. 네. 왜 이렇게 그 전망이 잘 안 맞냐면 원래 전망이라는 거 틀리라고 하라는 말이 있다시피 네. 제가 느끼기에는 잘 안 맞는 원인이 타겟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것도 가만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위로 갔다가 갑자기 밑으로 갔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만 제가 무주택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참여정부 때의 집값 하락했을 때에 주로 버블 세븐 기억하시죠? 그때의 집값 다시 반등을 하고 올라가는 경우를 보면은 생각보다 바닥을 한참 헤맵니다. 이게 바닥을 치고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바닥을 다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딱 예정하고 사기보다는 아마 좀 기다려도 충분히 시간이 있을 거고 계속해서 지표를 좀 보시면서 어느 정도 빠졌다고 그러면은 더 이상 안 빠지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때 한번 불러주시면은 제가 또 말씀 한번 드릴 거고. 자주 오시면 저 그럴 근데 때마다 지금이냐고 그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적어도 1년 이상은 아무리 짧아도 조정은 겪을 거다 이렇게 보고 워낙 빠르게 지금 냉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좀 반등이 좀 빨리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장담을 하지는 못하겠고요. 다만 지금은 전망보다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무주택자분들이 이번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만 싸게 사시려면은 이번에 아까 잠실의 보도도 나왔지만 그 물건 하나 나온 거거든요. 네. 하나 그리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생각보다 그런 급매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데 여러 군데 이렇게 미리 한 20개 정도는 지역을 좀 중개업사 사장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나는 얼마 정도 가격이면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해야 되지 가만 앉아 있다고 이게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어쨌든 누구든지 타이밍을 노리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는 일단은 어떻게든지 좀 참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을 한번 보시고 아니면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잘 안 맞습니다. 안 네. 맞으니까 일단은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시라. 다만 좀 천천히 사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그러니까 드리고 한 가지 싶어요. 확실한 것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이게 조금 급락을 했을 때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생각보다 꽤 있다. 그렇죠? 예. 그때도 한 2, 3년 정도 가더라고요. 갔으니까. 뭐 근데 반드시 그때처럼 간다는 보장이 보장은 없어요. 없어요. 이게 차이의 반복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사이클은 사이클인데 그때하고 똑같이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저는 뉴스를 좀 보시면서 대응 어떤 논리를 만들어가는 게 좋은데 네. 다만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네. 돈요. 현금을 좀 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고. 선돈 후곰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선돈 후보. 네. 네. 돈을 좀 마련해 놓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야 되지. 네. 공곰. 예. 그러면 뭐 이게 3개월 이내에 돈을 이렇게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네, 네. 가령 뭐 1에서 묶여 있다. 네. 펀드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어떻게 그게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것도 내 돈이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내가 살라고 하는 그 금액대에 좀 맞춰서 미리 돈을 좀 준비를 좀 해놓으시고 어떤 분은 차 파시는 분도 계세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박사님은 어느 정도 집값 하락을 지금 예상하세요? 아까 초반이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네. 집값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나치게 상승을 했습니다. 했었죠. 네. 예. 4년 전 뭐 비해서 이제 100% 올랐다 얘기도 많지 네, 않습니까? 네. 2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주변에서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저는 당초에 저는 그 올라간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면 사실 시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올라가길 바랬는데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냐를 예측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10% 정도는 충분히 떨어져야 되지 않나. 뭐 오른 걸 생각하면 뭐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10%는 작은 뭐 많은 건 아니죠. 네. 작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장의 가격이 이 가격이 있어요. 실거래가하고 호가가 있어요. 네. 잠실의 모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 거래가액은 22, 23억인데 34평 기준으로 네. 실제 호가는 뭐 27, 8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실거래는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22, 3억에서. 그럼 여기서 떨어져야죠. 호가 27, 8억은 호가고요. 호가. 그거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니니까 네. 실제 거래가 안 됐잖아요. 실제 거래가 실거래가에서 만약에 뭐 22억 수준에서 10% 정도 떨어진다면 뭐 그 정도의 하락은 뭐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그럼 지금 네. 뭐 이게 저희가 들을 때는 10%지만 실제로 막 부동산에 붙어 있거나 네이버에 나오는 가격보다는 훨씬 더 떨어져 보일 수는 있겠네요. 그때 호가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뭐든지 이제 통계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네. 것 같아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호가는 약간 이제 허수일 확률도 네.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 뭐 매물이 급매물이 좀 나오면 아직 생각보다 단지별로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은. 그럼 매물이 쌓여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꽤 있는데 그렇진 않은가요? 어떤가요? 아직 제가 단지별로 쭉 조회를 해보면 생각보다 매물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고 물론 이제 그 전체 단지가 몇 세대짜리 단지냐에 따라서 매물 수가 다르게 네. 나타나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뭐 1000가구짜리 단지에 매물이 뭐 한 4-5건 뭐 이 정도에 불과한 데도 꽤 있고 이게 10건 20건으로 늘어나야 가격이 떨어집니다. 10건 20건 늘어나야 거기서 반드시 급매가 있어요. 그렇죠. 급매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10% 정도 싸게 파는 걸 급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거래가 돼야 나머지 10건 20건이 그대로 여기 팔고 싶으면 이 가격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정이 한 번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그럼 아직 그렇게 네. 많이 매물이 안 쌓였다는 거는 매수자만 관망세가 아니라 매도자도 아직 관망이라고 매도자도 당장 급하지가 않고 약간 여유가 있어요 아직. 아직은.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 9일이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이니까
지금 이제 8월이잖아요. 네. 네. 아직 8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5월 9일이니까. 자, 5월 9일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주택자가 좀 다급해지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내년 초 정도. 1, 2월. 이제 5월 9일까지 잔금을 받아야 되니까 1, 2월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네. 팔지 말지를 결정하고 판다고 했으면 1, 2월에는 결론 내야 돼요. 그래서 1, 2월에 매물 동향을 좀 보는 것도 의미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자, 무주택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는 지켜보면서 네. 금리 인상 추이나 이런 걸 지켜보고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내가 거기에 대한 자금 상환 능력이 있을지 이런 걸 점검해 본 후에 관심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관심 단지의 매물을 모니터해서 내년 초 정도에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이제 금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리 얘기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네. 뭐 이제 내년 초 얘기도 있고 뭐 이제 더 빨리 온다 아니면 지금이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단 내년에 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만일 그런 상황이 되면 네. 내년 1월 이후에도 계속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라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죠.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되는 이유는 하반기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네, 하반기 금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에 육박해서 올라가 버리면 나도 이때는 또 사지 말고 관망해야 되는 거죠. 전세 값이 좀 올라가더라도 전세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 상황이 굉장히 금리 인상 폭이 어디냐. 이게 제가 하반기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상 폭.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물론 이제 현 정부에서는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조절할 타이밍이 됐어요. 네. 여태까지는 전 정부에서는 거의 거의 방임 상태였고요.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서서히 이거에 대한 것을 좀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실제 대출금리 반영으로는 최소한만 반영이 되도록 아마 좀 유익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 이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위험해지는 일이어서 네. 주의 있게 봐야 될 뿐만 아니라 경제 침체에 훨씬 더 우려가 커질 수 있잖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가 망가질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거니까 이 금리 인상 폭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래서 주택을 매입할 때도 역시 이제 금리가 제일 중요한 그런 바로미터가 됐고 네. 연초에 지켜보면서 1차 판단 시기라는 거죠. 1차 판단 시기. 그럼요. 좋은 표현이네요. 그때 가서 네. 다시 재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경제 침체 우려가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어차피 또 뭐 침체론자 뭐 괜찮았다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 IMF나 이런 데서는 뭐 경제 전망치를 내년도 경제 성장 한 2.5% 내외 정도로 보잖아요. 네. 그 정도면 아주 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도 하반기 정도면 이제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는 부양을 해야 되는 수가 생기는 거죠. 부양책이 나와야 될 수 있는. 그것도 고민이겠어요. 이제 금리 근데 인플레가 꺾이지 않으면 막 또 부양하기도 어렵고 이동성을 네. 막 풀기도 어려운데 그건 이제 뭐 정부 정책 당국의 몫일 그러니까 텐데. 주기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게 네, 침체가 주기가.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어차피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 활성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4년 5월에 이제 총선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선이 그때 24년도에 막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이제 추가적인 규제 완화나 이런 부양책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또 내년 하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가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다양하게 보면서 부동산 매수자도 관망을 해야 되는 거죠. 무주택자라면 지금 네.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이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고 시장을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여쭤보거든요. 이제 올해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내년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무주택자를 뭐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뭐 앞서 이제 언급을 많이 했기 네. 때문에 무주택자의 그러면 이제 시장 전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연말까지는 당연히 관망을 해야 되고 내년 초에 다시 한번 1차 판단 네, 해야 될 1차 필요가 판단. 있는 네.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무주택자는 집을 사야 된다는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집을 사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가격에 살 거냐가 문제잖아요. 그건 이제 지켜보면서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되거나 하게 되면 충분히 관심 지역 위주로는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지역에서는 굳이 서울을 계속해서 고집하기보다는 서울에 살면 좋죠. 네, 좋은데 같은 뭐 8, 9억으로 서울에 살면 좋지만 8, 9억을 가지고 서울에는 외곽에 20평대도 살까 말까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같은 8, 9억을 가지고 바로 서울에 인접해 있는 일기 신도시 물량 예를 들면 굳이 일산 같은 경우 36평짜리가 뭐 8억대면 살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재건축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과의 그 일기 신도시의 장점이 뭐냐면 서울과의 거리가 GTX를 통해서 이제는 거의 다 20-30분 되면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까지 이제 개통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네. 어찌됐건 일기 신도시가 이제는 서울의 진입 여건이 아주 빨라집니다. 20-30분대. 일산 같은 경우는 강남까지 1시간 20-30분 걸렸는데 이제는 20분대에 들어옵니다. 1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약간 서울 벗어난 외곽에 일기 신도시는 워낙 또 기반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호재도 충분히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역을 살 것인가 이것은 철도를 따라서 가면 돈맥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 강의 주제이기도 한데 교통막, 철도. 그렇습니다. 철도는 이제 GTX가 있고 지금 뭐 조만간에 이제 빠른 개통을 하게 되는 지금 현재 이제 23년도 내년 말에 개통이 예정된 뭐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같은 경우 남양주로 가는 구리 남양주로 가는 별내선. 그다음에 이제 25년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있어요. 신안산선. 네. 신안산선 따라가면 뭐 저 구로 금천뿐만 아니라 광명, 시흥과 안산까지 바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거예요. 이 급행철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관심도 몇 억을 가지고 4억 가지고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어요. 25년이래 봤자 뭐 불과 뭐 한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역을 좀 더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GTX가 용인 구성역에 서게 됩니다. 그럼 용인 구성역 주변에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만 가구 이상의 그 택지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거기 뭐 한두 정거장 안에 용인 뭐 예를 들면 신갈 같은 이런 지역들도 바로 이제 서울에 20-30분 만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역을 조금 더 넓히게 되면 충분히 서울에서 쉽게 뭐 출퇴근이 가능한 이런 지역 여건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좀 지역을 살짝 이렇게 넓혀서 볼 필요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주택자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택 청약 저축을 가지고 있다. 종전에는 주택 청약 저축이고 요새는 이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그러니까 공공 분양으로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공 분양.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 청약 저축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10년을 모았으면 이게 1,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이 공공 분양은 지금 물론 이제 뭐 한 2천만 원 된다면 영순위 당첨자가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새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역세권 첫집이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역세권 첫집. 그렇죠. 재건축이나 이렇게 해서 기존의 용적률을 300%인데 500%까지 올리면서 500% 올라가면 200% 늘어나는 거에 절반 100%를 역세권 첫집으로 해서 청년층이나 생애 최초와 이런 그 젊은 층에게 분양을 하는데 반값에 분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청약저축을 가진 이런 경우에는 거의 영순위가 될 터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축 총액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당첨 우선순위가 예. 뭐 1,500만 원이냐 1,700만 원이냐 이게 우선순위가 총액이 많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 부분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3기 신도시의 외곽에 청약을 하려고 가는 것보다 이게 더 현실적이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내 집 마련 전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역세권 첫집이 좀 구체적인 지역이 나왔나요? 아직은? 그렇지. 아니죠. 이제 이번에 이제 조만간에 발표를 하고 발표될 그런 이제 대상들에 올라가 있는 거고 뭐 재건축이든 뭐 이런 물량들이 도심에서 나오게 되면 역세권이라는 것은 지하철 승강장역으로부터 350m 이내를 얘기해요. 350m 이내에 개발을 하면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 사업 이제 주체한테 네.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의 절반 정도를 이제 공공 분양으로 공공 임대로 내놔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올 만하네요. 그죠? 어느 지역일지. 충분히 이제 무주택자는 만약에 자기 여건이 거기에 또 충족이 된다면 이런 청약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내 집 마련 전략이 된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좀 접근 방식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제 분양에서 청약 경쟁률은 이거는 뭐 그냥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확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청약 가점은 민간 아파트 청약 가점은 젊은 층은 점수 자체가 84점 만점에 나오질 않아서 아예 되질 않아요. 그죠? 물론 이 중에서 특별 청약이 있어요. 특공. 특별 공급은 이제 뭐 신혼부부라든가 생애체 주사 이런 경우는 이제 일부 배당이 되니까 그 부분을 노릴 수는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 분양 이런 거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그 분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민간 청약에서는 신혼부부나 뭐 생초자 이런 특공 특별 공급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자기가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자격에 맞추는 것도 필요해요. 미리 준비해서 그 자격 기준에 맞추게 쫙 노력을 하는 거죠. 미리부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공항을 할 사람은 총액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이건 물리적으로 막 늘리지는 못해. 한 달에 뭐 50만 원 넣어도 10만 원밖에 인정 안 되니까. 이건 또 여기에 맞춰야 되고. 자,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경우는 이제 일반 매매를 통해서 집을 사는 건데 그건 앞서 언급한 대로 지역을 보고 금액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도 봐야 되고 철도 여건도 봐야 되고 그래서 무주택자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이렇게 잘 서치하기가 좋은 그럼요. 그죠?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공부하고 현장 가고 네. 일해야 될 때문요. 네. 그러니까 하락이 시작이 그럼요. 이 됐으니까. 발품을 팔면 그에 대한 또 대가가 다 나오고 네. 우리가 옛날부터 부동산에서는 항상 그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 답이 있다. 아. 근데 요즘에 미분양 쌓인다는 기사를 꽤 많이 봤어요. 네. 쌓이고 있어요? 그죠? 네, 쌓이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지금 상황 설명 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 그래요. 예. 지방 아니요? 아니요. 서울 수도권에. 아 그래요? 네. 구체적인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네. 작년 초부터 이제 그러니까요.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네. 6천 건 이제 7천 건 좀 밑에 대구부터 시작했다고. 그 정도까지 늘었거든요. 7천건이 지금 비어 있어요. 건설은 안 했으니까. 그죠. 예, 지금 팔고 있는 중이죠. 네. 안 분양이 팔린 안 게 됐다. 안 네. 팔린 게 7천 세대 정도 되는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대구도 그때 그 전까지는 또 계속 올랐잖아요. 네. 처음에 미분양이 좀 생겼을 때, 네. 야 이거는 뭐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면 뭐 한 100개 뭐 네, 이 정도. 네. 옛날에 그 대구도 미분양 많을 때 2만 개 이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100몇 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뭐 거기 입지가 좀 안 좋은가 보지 뭐. 네, 그렇죠. 예, 항상 그런 거죠. 그런 네. 얘기였어.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더라. 음. 그게 이제 하락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네. 작년 말쯤에 제가 이제 모 채널 인터뷰하면서 이제 서울 수도권에도 미분양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미분양이 거의 이제 새로 생기는 미분양이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네. 진짜 말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송도에 미분양이 생겼고, 네, 맞아요. 그 기사 네.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기도 지역도 미분양이 생겼고, 네. 심지어는 서울에도 강북 지역에 미분양이 미분양이 있어요?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할인 분양도 하고 있어요. 할인 분양이요. 네. 물론 싸게 내는구나. 이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네. 네. 여기 할인 분양하는 현장은 네. 아니 그냥 실명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네네. 네. 아, 제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동네라도. 예, 그 수유 칸타빌인가 아마 네. 맞을 거예요. 네. 거기가 그 후분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중공후 짓고 분양. 예, 다 짓고 나서 분양을 하는데 이제 후분양을 한 목적이 분양가를 최고로 받기 위해서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분양을 하는 시점에 이제 꺾인 거예요, 시장이. 꺾이니까 사람들이 이 높은 분양가를 네. 분양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안 받으니까 원래는 사실 이렇게 안 받으면 건설사는 좀 열심히 분양하다가 좀 지나야 할인 분양을 하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바로 할인 분양을 시작을 했어요. 네. 자금 사정이 안 좋았나 보죠. 네, 그럴 뭐 그럴 수도 수도 있을 것 있고요. 같네요. 여러 가지 네. 예, 특이한 사정이. 어쨌든 지금 서울에도 미분양이 지금 생겼고 지금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규모가 추세고요. 어느 정도 돼요? 서울에?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아까 오면서 통계를 봤는데 네. 지금 한 4,500개 정도 네. 되는 것 같고. 서울 전체 뭐 그 주택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주 네, 아주 미미하긴 지금은 합니다. 네.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네.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네. 경기도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지금 뭐 한 3천 건 정도 네. 이렇게 되는데 방향성이 문제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추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청약 시장이 과열 상황이었다가 청약 시장이 점점 경쟁률이 줄어요. 네. 줄다가 미계약분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미계약분이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미분양이 누적이 돼요. 네. 그러다가 누적되는 게 이제 적체 수준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분양이 생기는 시점이 이 하락장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누적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그래요. 이제 미분양 미분양이 무서워. 시작이니까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거의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 통계 말씀하셔서 이거 작가님 주신 거 한번 네.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네. 전국 미분양 주택이 2만 7천여 가구 된대요. 네. 이게 작년 말과 비교를 해보면 네. 57%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죠. 네, 아, 생각보다 저는- 이 추세로 보면 많이 늘어난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서울 수도권도 서울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가 네. 네. 지금 이제 뭐 몇백 건. 이 정도 생겼고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최저치 기록한 게 한 700 몇 건대요. 네. 700 몇 건에서 아, 영건이었던 적은 없군요. 예. 그 사실 이게 이제 뉴스에도 좀 나왔는데 네. 그럼 이렇게 상승장이 이렇게 가파른데 왜 안 팔리냐? 네, 영건이 아니었어요. 신기하잖아요. 네. 근데 일부러 안 파는 데들도 있어요. 네? 왜 안 그러니까 팔까요? 건설사 소유분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팔다가 네. 안 팔리면 네. 이게 바닥권에서 막 팔다가 안 팔리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계속 팔고 있는데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이걸 지금 굳이 정말 파느니 네. 지켜보면 계속 올라가니까 나중에 분양가 올려서 팔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파는 현장들도 꽤 돼요. 아, 그래서 미분양이 0은 아니군요. 네네. 그래서 경기도가 한 700건 정도 되었다가 지금은 네. 3,000건대로 확 늘어났죠. 그렇다면 네. 이제 미분양이 어느 정도 쌓여야 네. 최저 하락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그거는 이 예전에 얼마였으니까 지금도 이 정도면은 뭐 이제 그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양하는 물량 자체가 그렇죠. 짓는 아파트 자체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분양을 많이 하면 누적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네. 분양을 좀 적게 하면 좀 덜 쌓일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추세로 보면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 2만 8천 세대 정도가 미분양이 이제 거의 최고치예요. 2만 과거. 예, 네. 과거에 네. 예, 2만 8,300건 정도가 이제 최고치였고 네.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4천 건이 약간 넘어요. 서울은 4,000건. 예, 서울은 상대적으로 미분양이 좀 적게 생겨요. 네. 왜냐하면 이제 주로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분양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비해서 아. 분양 물량 자체가 좀 작아요. 좋아서. 그쵸. 이미 살고 있는 조합원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좀 정부 탓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영향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거는 싸잖아요. 그렇죠. 네. 로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로또가 되는 거는 다 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사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서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된 분양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가잖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재개발 재건축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만든 규제예요. 네, 그렇죠. 대부분 분상제에 걸린다는 말씀이죠. 네, 서울에. 그래서 네. 서울 지역은 분상제가 적용된 일반 분양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미분양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돼요. 진짜 침체가 돼야겠죠. 네, 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든지 뭐 일부 그냥 분상제 새로운 특집? 적용 네. 안 된 현장들이 꽤 많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분양이 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이 네. 미분양 추세가 어떻게 여기서 근데 좀 이제 늘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서울도 몇백 건, 뭐 경기도 몇천 건. 네, 다시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이렇게 뭐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네네. 한 방향으로 쭉 그냥 가나요? 이게 그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네. 일단은 지금 일반 시장이 폭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분양가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아예 로또 나오는 거 말고는 분양가들이 다 비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때에 일반 시장이 이제 꺾이고 있어요. 네.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얘가 상대적으로 좀 싸기 때문에 더 많이 샀는데 이제는 상대적으로 이제 더 비싼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분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전에는 이제 상승장 막바지에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청약을 그 선당 후곰 자세로 청약을 막 넣어요. 네. 먼저 네, 뭐요?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한다. 너무 전문 용어예요. 선당 후곰이 아, 선당. 후곰. 아, 그러니까 후곰. 먼저 당첨되고 네. 고민은 나중에 아, 하자. 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전에 계속 청약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되기가 어렵죠. 떨어지니까 여기서 고민이 의미 없는 행동이 돼요. 일단 넣어. 예, 그래가지고 일단 당첨도 안 붙어보자. 되는데 고민해봤자 입지 분석 고민 뭐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일단 넣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당첨되고 나면 네.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아. 네. 해서 넣는데 딱 당첨이 돼요. 네. 근데 자기가 예상했던 건 이 자기 점수는 당첨이 안 되는 점수인 거예요. 네. 근데 덜컥 되면 기분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좋아요. 아, 그러네. 불안해집니다. 네. 왜 내가 됐지? 그렇죠. 이거 불안해지면서 이해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약 포기자들이 누가 되냐면 사실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위치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소위 말하는 RR도 있고, 예. 아, 너무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요. 로얄동, 로얄 호실, 아, 예. 네. 그걸 이제 RR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거는 대부분 다 분양을 받아요. 어려운 막 하락하더라도 네. 이런 거는 분양을 받고 유지를 해요. 음. 근데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2층, 네. 3층, 그렇지. 뒷동, 그늘진데.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기 없어가지고 야 이건 가격 올라가겠어? 이런 느낌이 나는 물건들은 거의 다 포기를 해요. 아, 그러네요. 근데 포기하게 되면 그 분위기를 보고 애매한 위치 3, 4층 이런 사람도 덩달아 그 분위기에 이제 휩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층은 다 포기했대. 예. 우리 3층 괜찮을까? 같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보니까 포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분위기로 이제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분양이 생기고 그 다음 현장들은 이제 청약 경쟁률이 확 떨어져요. 네. 그렇네요. 왜냐하면 고민을 이제 미계약분이 나왔으니까 네. 당첨된 사람이 포기하면 청약 기회를 날리잖아요. 그렇죠. 그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점수가 괜찮은데 당첨될 것 같다. 네. 아예 안 넣어요. 아, 이거 백날 통계로 뭐 분석해봐야 이 얘기로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가네. 사람들의 네. 심리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그 뭐라 그럴까 추세를 다 따라가는 네. 그리고 여기에 변수가 거의 없어요. 아, 원래 사람이라는 게 속마음을 모르는 게 사람 속이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과열과 극단적 침체 상황이 되면 제가 예외적인 사람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두 다 불안해하는군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그 앞에 말씀해주신 그 청약제도 네. 이 얘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기사 좀 보니까 네. 그 무순위 청약제도 네. 이건 좀 개선이 네. 필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 이게 나오잖아요. 참 이제 그 뭐냐 저도 그 이걸 아주 자세하게 요즘 현업에 있지 않아서 네. 근데 대충 보니까 경쟁률이 1대1을 넘어가면 네. 무순위 청약 그 과정을 계속 겪어야 된대요. 그거 근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게 네. 뭐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제 줍줍이 나왔어요. 네. 그럼 청약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10개가 나왔는데 10명 이상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럼 1대1이 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들어와서 음. 당첨된 사람들이 또 계약을 안 해요. 아, 네. 그러면 또 줍줍이 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또 이 과정을 또 겪어야 그쵸. 돼요. 공고하고. 네. 예.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는 몇 번 거죠. 돌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이 되면 문제는 뭐냐면 줍줍이 나와도 계약을 줍줍이라는 건 아무- 이제 일단 청약이 된 사람들이 포기해서 나온 것들. 그렇죠. 네. 네네. 이 줍줍이 나오면 이 이제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거의 계약을 안 한다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야 이건 해봤자
계약이 안 될 게 뻔한데 이 과정을 계속 겪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 청약을 과정을 겪으면 홍보를 이 분양에서는 이제 마케팅 방법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어요. 청약이 있고 이제 청약으로 안 된 미분양이 생기면 일종의 이제 조직 분양이라서 떼 분양이라는 뭐요? 네. 아 너무 전문적으로 가는데요? 예, 떼 분양이라는 이제 전문 분양 상담사들이 들어가게 돼요. 아, 그렇죠. 저한테 전화 오고 막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고. 제가 이제 사실 현업에서 이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아 현장 얘기 좋습니다. 네. 근데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털어야겠죠. 전문 분양 상담사 조직을 받고 싶은데 네. 못 받는 거예요. 아. 그럼 시간만 그냥 허비가 되는 거죠. 계속. 아, 백날 이거 공고 내고 또 해봐야 또 미분양 나올 텐데 네, 네.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하락장이 좀 심해지면요. 네. 깜깜이 분양이라는 게 나와요. 아. 그건 또 뭐예요? 새로운 거 저는 전혀 모르는 세계입니다. 깜깜이 분양은 네. 뭐냐면 원래 이제 청약을 할 때 그 청약 공고를 내거든요. 근데 네. 청약 공고를 낼 때 일간지에다가 먼저 이렇게 공고를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공고를 보고 청약 이제 일정을 잡고 계획을 잡고 이제 청약에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럼 깜깜이는 뭐냐? 일간지에다가 공고를 내는데 네. 아무도 모르는 일간지에다 내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시골에 잘 있는 안 볼 것 일간지. 같은. 예. 네. 지역지. 예. 예, 거기다 내면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럼 청약을 아무도 안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 나머지 순서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아. 일종의 우리 그 미분양을 일부러 유도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네요. 관공서에서 보면 입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입찰이 안 되면 수의계약 하잖아요. 네. 그럼 약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그냥 무산시키고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수의 경우가 계약으로 있거든요. 유도를 하는 거네요. 연휴 전에 막 내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깜깜이 분양이라는 네. 거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청약으로 안 될 거 조직이 들어가면 음. 막 길거리에다 현수 막 붙이고 그다음에 블로그 글 쓰고 네. 유튜브로 또 막 광고하고 막 네. 이렇게 해서 팔려요 그러면? 네, 팔립니다. 아.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소장님 이제 그 일은 안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나한테 그 뭐 포스터를 보거나 네. 아니면 뭐 플랜카드를 보고 네. 나한테 아니면 전화가 와서 네. 하는 그런 홍보나 분양은 네. 내가 해도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객관적으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락장에서는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지금은 그렇죠.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상승장에서는 그런 게 거의 안 나오겠죠. 네. 하락장이 네. 되면 이게 이제 미분양이 누적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때 만약에 다 팔리더라도 주변에 다른 아파트 뒤늦게 분양하는 아파트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죠. 얘가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네. 분양가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음. 그러면은 사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네. 분양가에 받는 것보다 더 떨어진 걸 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는 제가 가능하면 집을 안 사는 게 좋다. 아, 그렇구나. 네. 하락 추세에서는 신규 분양은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예전에 그 어디 일산 쪽이었나요? 그 네, 두산에 두산 유부도 제니스 그게 엄청 오랫동안 해서 오. 그룹 전체를 흔들어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김현미 장관이 분양이 안 살았던 네. 하이파크 시티. 그러니까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그런 그게 재작년인가에 다 팔렸습니다. 와. 아, 그래요. 예. 결국 다 팔리긴 다 팔렸군요. 예. 네. 근데 그때 약간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네. 김현미 장관께서 우리 집 아파트 5억이다. 진짜 이 한마디로 끝났어요. 아 요새 5억짜리가 있어 예, 이러면서. 전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네. 예, 빗발치듯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제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아, 거기 사셨어요? 거기서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와. 예, 그때 진짜 그 김현미 장관님이 이제 그 얘기 하기 전에 네. 제가 살던 아파트에 빈집이 네. 라인에 한 라인이 쫙 불 꺼진 밤에 가면 불이 쫙 꺼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 이상 빈집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미분양이 한 번 가면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 팔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사람들은 관심 밖이에요. 굳이 얘를 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막 사면 올라가는데 얘는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안 올라가니까
예, 그 입주민들은 부동산한테 막 뭐라고 해요. 가두리 한다고. 아. 예. 가두리는 또 뭐냐? 부동산들이 네. 더 비싸게 내놓는. 아니요, 이 비싸게 아파트를 내놓는. 굉장히 네. 안 좋게 얘기해. 아, 네. 어? 부동산들이 네. 이 아파트에 아, 옆에 대해서 아파트를 차라리 사지 거기는 아예 거기 안 돼요 이렇게. 예, 자기 아파트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왜요? 얘기할까요? 이게 뭐냐면 네. 네. 부동산의 심리상 네. 예를 들어서 사러 왔어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사러 왔는데 이제 막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샀어요. 네. 네.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 고객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계속 마주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집값 떨어졌어요. 네.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부동산한테 부동산. 원망하겠죠. 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음. 전세로 가라. 아. 그렇군요. 아 전세 나와 있으니까 전세로 가세요. 그렇죠. 새 아파트라 살기는 좋아요. 그렇죠. 사지는 마세요. 그 원망 듣기 싫으니까. 그렇죠. 아. 나중에 이제 네. 예, 팔리는 거 봐서 살다가 올라가 할 것 같으면 네. 그때 내가 좋은 물건 얘기해 줄 테니까 그때 사세요. 이게 이제 일종의 가두리예요. 가두리. 네. 아, 저는 전혀 몰랐던 지금 네. 뒷골목의 세계를 지금 듣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네. 야, 단어 현장을 자체는 들어봤습니다. 알면은 굉장히 다른 세계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오래 가는 거군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무슨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네. 우선은 이제- 집은 안 사는 게 좋다. 네네. 대신 만약에 사야 되면 분양 받을 네. 집과 구옥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안 사는 게 좋죠. 둘 다. 네. 네, 아예 그냥 안 사는 게 좋다. 지금은 참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사이클을 얘기했지만 네. 부동산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네. 거의 변화가 없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금리 상승기에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집을 마련할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지역별로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비슷하죠? 떨어지는 분위기죠?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거는 네. 다 유사한 것 같고요. 네. 몇억 원씩은 다 좀 호가를 낮춰서 매물을 내놓는 그런 분위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뭐 강남이나 서초 같은 지역들도 여러 가지 뭐 절세든지 급한 사정 급매물. 때문에 급매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이 좀 유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부동산 방송할 때마다 그럼 기다려라. 뭐 그렇죠. 관망해라. 뭐 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물론 뭐 주택 마련에 어떤 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꼭 바닥을 확인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거 네, 그렇게 네. 된다면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지표를 보고 이 정도면은 이제 뭐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람이면 들어가도 좋다.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 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네. 같은데 네. 거래량이 올해 하반기에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매물이 계속 적체가 되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은 거래를 이제 더 하락한 금액으로 내놓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니까 거래량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매물이 나와 있는 사이트들에서 거래 이제 하락 조금 낮은 가격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들을 좀 확인해보고 뭐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주택자들은 꼭 다주택자 아니어도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좀 버티잖아요. 패닉까지는 네. 아니고 좀 네. 더 괜찮겠지. 어느 수준이 되면 이게 이제 가격을 급격히 낮춰서라도 내놔야 된다. 이게 분위기가 확 반전될까요? 이게 사실 그 지난 정부에서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하다 보니까 네. 좋은 지역들은 오히려 뭐 금리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 연끌 같은 걸 통해서 매입을 했던 작년에 많이 급등했던 지역들 특히 그 지역들 중에서 뭐 입지나 뭐 확실한 재정비 사업에 대한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GTX 호재라던가 아니면 덩달아 좀 올랐던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대출 이자가 사실 지금도 작년에 비해서 다시 이제 대출 금리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2배 이상 이렇게 높게 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빠르게 매물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지역들, 뭐 급등했던 지역들 위주로는 더 빠르게 하락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아까 증여가 그 도봉 노원이 들어간 것도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그죠? 네. 급격히 올랐고 급격히 이제 진입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뭐 처음에는 이제 증여란 또는 수단으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는 이제 매물을 내놓는 수준으로 네. 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 금리 얘기를 아까 지금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금리와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제 네. 변동금리, 고정금리 옮기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쉽게 옮겨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또 사실 누구도 네. 그러더라고요. 지금이야 이제 고정으로 옮겼는데 나중에 이제 금리 대세 하락기가 오면 뭐 그 부분도 물론 이제 한참 남았을 한참 거라는 남았지만, 소리도 네. 무시하지만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가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 다시 여러 가지 상품을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변동금리가 뭐 계속해서 금리가 좀 낮았던 시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했고 또 처음에 금리를 설정할 때는 대부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게 설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권 입장에서도 변동되는 거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더 높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기 때는 이게 또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또 요즘에 안심전환대출 같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변동해서 고정으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는 또 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 외에 가산금리 같은 것들을 설정하잖아요. 근데 기준금리는 지금 더 올랐지만 그 전에 했을 때가 전에 이제 금리 설정했을 때 가산금리가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살펴보고 뭐 금리를 좀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시 이제 전환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은 지금은 금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대출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도 그 하나하나 차주분들의 경쟁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DSR 같은 예, 근데 다시 대출을 받게 되면은 DSR 때문에 오히려 전에 받았던 대출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DSR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저희들 뭐 제보 같은 거 할 때 보면 소비자들이 금리 인하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금리 인하 요구권. 요구권 네. 뭐 이제 물론 뭐 이제 소비자가 요구를 해야 되고 네. 요구해도 이제 굉장히 미미하다. 실제 은행에서 이제 뭐 물론 부동산 쪽 담당하시지만 네. 그럼 어느 정도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나요? 저는 그 제 분야가 아니라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네. 저도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 네. 금리나 요구권을 한 번도 안 쓰다가 네. 한 번 이렇게 타은행에 이렇게 네. 해봤더니 저는 이게 약간의 인하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게 신용도 같은 것들이나 뭐 소득이 조금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이런 걸 한 번도 안 썼는데 소득이 좀 오르고 신용도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신 분들은 아마 좀 인하 요구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볼 만하다. 네. 네, 정부가 금리 인하 요구권과 관련돼서 내놓은 대책이 공개하겠답니다. 이거 은행별로? 얼마나 인하를 해줬는지 해준다. 숫자를 은행별로 그게 공개를 하겠다는 은행별로 나와요. 그래서 은행별로 가장 안 받아주는 은행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금감원이 뭐 그 관치금융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금감원이 세게 보고 있으니까 아마 금리 인하 요구하시면 시청자분들 요구하시면 실적이거든요 이제부터는. 네. 그래서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했던 말씀 중에 또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대본 없이 하잖아요. 네네. 지금 이렇게 뭐든지 여쭤봐도 대답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너무 감사한데 아까 전세 월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세 금리가 오르니까 그 당연히 월세가 낮고 전세는 큰 돈을 빌리니까 금리가 높을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그냥 본인이 얼만큼 빌릴 수 있느냐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지역별로 다른 건가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조금 어려워서. 예. 일단은 이제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금리를 설정을 하잖아요. 네. 그게 예전보다 그것도 거의 2배 가까이 아마 네. 많이 인상이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금이 4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 1억을 월세로 전환할 때 지금 이제 기준이 되는 전월세 전환율로는 1억 원에 4.25% 정도니까. 그렇죠. 4.25가 아까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네,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 금액이 한 425만 원 정도 되나요? 네. 그거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이제 1억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이제 보통 내는 월세인데 그건 이제 집주인이 제시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금액이 이 기본 금액보다 훨씬 높다면은 이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게 사실 대출 이자 높은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거 비용으로 감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검색창에서 전월세 전환율 같은 걸 검색하시면 자동으로 금액 넣으면 계산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통해서 한번 가늠을 해보시고 그게 좀 너무 부담이 월세가 더 높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귀찮으셔서 그냥 대충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아시고 뭐 계약을 하더라도 아시고 나서 좀 비교해보시고 결정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정부가 이제 대출에 대해서 은행들한테 이제 그 예금 금리는 막 높이지 않고 대출 금리는 이제 지각지각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쓴소리를 했는데 그 지금 가계비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어서 대출에 대해서 조금 스트릭트하게 해줄 것을 했는데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현재는 어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그 제한을 많이 뒀잖아요. 네. 지금 상황은 많이 그래도 옛날보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비슷한가요? 작년 7월 정도 7월에는 사실 대출이 거의 제한되다시피 그렇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DSR 강화가 이제 3단계까지 이제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이제 대출이 좀 진행이 될 거고 또 가상금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금리 올랐을 때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천천히 가상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기는 해서 대출금리가 사실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속도보다는 조금 덜 올라가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부의 규제 이제 어떤 입김이 먹혔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은행 자체로도 그렇죠. 예.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기 청약 얘기 좀 여쭤봐도 네. 다막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 서울에 미분양 주택 물량이 뭐 생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쵸, 그 하나둘 서울에도 생기고 나오기 있다. 시작했다. 네. 그거 어떻게 미분양 보세요? 상황은 어때요 지금? 미분양 상황은 사실 대구나 경북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미요? 네. 이 보도되고 있는 그런 미분양은 사실 준공 후 미분양은 아니고 준공 전 미분양의 물건들입니다. 근데 준공 후에 이제 미분양 상황을 보면은 서울은 아직까지도 한두 자리 숫자 정도라서 심각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긴 하고요. 미분양이 나고 있는 단지들을 좀 살펴봐도 아파트보다는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 위주로 미분양이 좀 많은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상반기 때 청약했던 데들 중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고 뭐 입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청약이 좀 안 됐던 지역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한꺼번에 미분양이 나오면서 이게 뭐 2배, 3배 정도 늘어나는 숫자로 보여지긴 하는데 들여다보면은 거기서 이제 분양이 안 될 만한 곳인데 미분양으로 나왔다거나 뭐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서울은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럼 지금 대구 상황이 경북은 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공 전 미분양이 좀 심각하게 늘어나고는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입주 물량이 많아지긴 해서 앞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도 많이 사실 늘어날 이게 것 같아요. 그 부동산 시장 좀 그 침체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준공 후 미분양이 이제 그렇죠. 계속 적체가 예. 되는 부분이.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그쪽 지역은 지금 당분간 한 몇 년간은 사실 좀 쉽지는 않겠네요. 그죠? 네, 쉽지는 않아 보이고 거기도 이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외곽 지역들 쪽에 미분양이 많이 적체되고 있고요. 또 이제 세종은 이제 미분양은 없지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던 것들이 이제 조금 내려가는 거고 내년에 걱정해야 될 지역들이 아까 좀 언급했던 인천 같은 경우가 입주 물량이 좀 굉장히 많고 네. 대전도 입주 물량이 좀 많은 상황이라서 공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공급이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되면은 주택 가격이 즉시적으로 좀 하락하는 분위기긴 합니다. 공급 앞에 장사 없다. 오래된 저거는 다시 한번. 사실 이제 저희가 걱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급락에 대한 거고 어떻게 안정돼서 하향 안정세를 정상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 긍정적이죠. 근데 네. 이제 급격히 이제 떨어질 경우에 어떤 담보 가치 하락이라든지 다른 금융기관 건전성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걱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네. 청약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 청약이 내 집 마련의 유일한 대안이 아닐 수 있다. 저희가 질문 중에 이렇게 되는데 요즘 청약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청약 시장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사전 청약, 네, 뭐 남양주 왕수, 네. 고양 창릉 같은 어땠나요? 거의 문의가 없었어. 아. 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그렇죠. 네. 남양주는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지역 아니었나요? 남양주도 그렇고 고양 창릉도 입지적으로 굉장히 네, 좋은 네. 지역인데 8월 1일까지 아마 사전 청약이 진행될 거라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이제 예전에 하겠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분들이 좀 사라진 상황이긴 하고요. 사전 청약 외에도 다른 청약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입지적인 거에 대한 메리트나 가격 메리트가 크게 없으면 굳이 청약을 이렇게 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네. 청약하면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도 지금 네. 매매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얼어붙는 게 청약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러니까. 네, 매매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가 지금 그치, 별로 낮다고 생각 안 네, 하는 안 거죠. 하는 거죠. 네. 심리적으로는 하락에 접어들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 네. 보면 뭐 매도자 우위, 매수자 우위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고비를 넘는 순간인데 넘었다고 보세요? 매도자. 네, 매수자의 심리가 네. 확실히 좀 완전 이제 꺾인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게 굉장히 좀 문제고 사실 네. 최근에는 너무나 급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착륙이 필요한데 그게 조금 잘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좀 생각이 되기는 그리고 합니다. 올해는 네. 어쨌든 거래 실종 지금 말씀하신 그런 증여로 돌리는 것, 뭐 하락 반전, 하락 안정화 뭐 이런 것들은 올해 말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추세네요. 그죠? 네,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죠? 예. 어떤 정책 이슈로 뭐 이게 뭐 분위기가 반전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금리 그것도 인상 그야말로 같은. 그들만의 네. 리그인 거지 전체적으로는 계속 하락 안정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네. 같습니다. 이런 고금리가 얼마나 가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또 갈아탔다가 나중에 또 금리가 역전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 그렇죠. 권이 넘었죠. 네. 얼마나 갈 거라고 보십니까? 경제 전문가들도 똑같이 예측하겠지만 네. 저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1,350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더 올라갈 겁니다. 아, 그렇게 네, 보세요? 저는 뭐 네. 1,400원까지도 간다고 보여져요. 네. 우선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고정금리가 좋은데 금리가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변동금리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고정금리가 향후에 올라갔다 어느 정도 떨어질까를 예측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또 세계 경제가 침체돼서 다시 상승하는 국면에 딱 들어간다면 기준금리 자체가 2 내지 3%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출금리는 적어도 5에서 7%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고정금리가 5% 전후라면 해볼만 하죠. 해볼만하다. 네. 변동금리도 고정금리가 한 1% 정도, 0.5에서 1% 높아요. 높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단기에 만약에 거치식 대출이나 변동금리 받은 사람들, 특히 이제 고정금리 대출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페널티가 있어요. 네. 조기 상환에 대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잘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고정금리를 받았다가 나중에 뭐 준비가 되면 일시 상환하고 다시 바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3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지금 변동금리인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게 되면 0.5에서 1%더 높더라도 일단 바꾸고 3억이잖아요. 네.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재대출을 받아서 3억을 다 갚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률로 가도 돼요. 그럴 때 페널티라든지 그 대출을 받는 그게 거 3년만 넘으면 페널티가 없어요. 3년이요? 네, 1년에 뭐 2배 뭐 이런 게 있어. 2%가 있으니까 은행마다 다른데 대개 페널티는 3년 이내입니다. 근데 3년 이내에 지금 고정금리보다 낮아질 확률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이 사이클이 네. 그렇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네, 지금 그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수출입 시장의 문제가 1년 만에 회복된다면 참 기적입니다. 적어도 5년 이상 4, 5년 간다고 봐야 돼요. 경제 회복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얼마나 갈지도 변수일 것 같은데 네. 뭐 또 여전히 디플레이션으로 고생했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인플레이션이 그 2년 3년 갈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그럴 수 것 있어요. 같긴 한데 일단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2, 3년은 간다라고 간다고 보고 봐야 계시는 됩니다. 거군요. 네, 네. 지금 금리 올라가는 게 만약에 3% 같은 게 뭐 내년에 2%, 9년에 1% 이대 변동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하여튼 금리 상승을 디폴트로 삼고 어떤 부동산 투자라든지 경제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말씀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전월세 시장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유성우님께서 월세 오르려나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를 겁니다.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월세. 자, 지금 이제 대출 금리보다 월세가 낮잖아요. 네. 5%로 제한 받는다면 지금 이제 약 한 235만 가구가 임대주택의 다주택자예요. 네. 거기에 235만. 2020년도 5월달에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은 임대주택에 등록한 4년 8년짜리가 160만 6천 가구였어요. 네. 그 뒤로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네. 제가 수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올해 4년짜리가 일부 나와요. 올해 20한 2만 9천 가구 정도가 4년에서 풀려서 나와요. 네. 시장에. 근데 임대주택에 등록한 주택은 70% 정도가 아파트가 아니에요. 비아파트 부분이에요. 다세대 네, 비아파트 예. 부분이에요. 이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임대주택에 등록을 하게 되면 연간 5% 이상 못 올리잖아요. 이게. 네. 예. 근데 일반 아파트는 더 올릴 수 있는데 그래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전세가 월세보다 좀 적어졌죠. 지금 월세가 61%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세가 높아지는 이유 두 가지가 뭐냐면 은행에 돈을 빌려서 월세를 지불하면 돈이 남아요. 은행의 이자가 높은 거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볼 때 지난번에 6월 21일 날 정부가 6.21 대책을 내놓을 때 1가구 2주택일 경우에 종조주택을 파는 전제 조건 하에 5% 이하로 올리지 않으면
2년 거주 조건을 채워줬잖아요. 네.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이게. 2년 거주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혜택 때문에 올리지 않는 주택들은 그거보다 낫겠지만 마음대로 임대를 이 기간이 끝나서 올릴 수 있는 건 보증금도 올릴 수 있고 월세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네. 이자보다 높게 더 올릴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그러면 지금은 대출 금리보다 이 월세 그 환산율이 낮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월세 환산율이 대출 금리보다 높거나 쫓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네. 사실 8월 전세 대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우려했었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가능성은 이제 낮게 좀 점쳐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반기에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더 좀 가파라질 수 가속화될 겁니다. 가속화될 그 전세라는 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에도 거의 없는 제도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보증부 월세라는 게 보증금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다 있어요. 인도도 그게 있고 뭐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전 전세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저축성이에요. 이자가 붙지 않는 저축성이에요. 예를 들어 3억 전세에 들어가면 3억의 이자를 지불하는 걸로 대신해서 내가 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3억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는데 이게 월세로 돼버리면 돌아오지 않는 돈이에요. 서민들이 점점 더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집주인이 그 3억을 받아서 다른 데 부동산을 또 투자한단 말이죠. 이게. 네.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살아있는 게 내 집 마련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시장 환경은 점점 월세가 더 가속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이건 이적으로 시장에서 맡기는 거니까. 네, 전세 대출이 그래서 제 6%인데. 생각에는요, 예. 정부가 네. 올리는 걸 캡을 씌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5% 상한처럼 네. 좀 이렇게 막아놨으면 좋겠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딱딱 따라가서 어떤 연구에서 방법이 있다면 그렇죠. 그럼 서민들이 좀 더 뭐랄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집값이 앞으로 계속 떨어지면 그래도 전세나 월세가 오르는 게 좀 이렇게 제한되지 않을까요? 전세 같은 경우에 그럴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지요. 네. 전월세 가격의 등락폭, 네. 전세나 월세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예요. 네.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종합한원 2로 나눈 가격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프라이스라고 했는데 수익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수익이 월세가 올라가면 투자할까 안 할까요? 하지요 사람들이. 그래서 월세가 올라가거나 전세가 올라가면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하고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정부가 그래서 다주택자를 규제했던 건데 지금 월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월세 가격이 좁아지잖아요. 네, 그 차이가 좁아지죠. 깡통전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 깡통전세의 기준과 개념은 없습니다. 네. 근데 통상 학자들 사이에서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내로 들어와 버리면 깡통이라고 봐요. 10억짜리 전세가 7억이었는데 10억이 9억 됐어요. 네. 그럼 깡통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게 경매 들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이 20%씩 떨어지거든요. 물론 수원지방법원은 30% 떨어져요. 그래서 70%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씩 낙찰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유찰될 때 그 떨어지는 율 정도가 맥시멈이 아니냐. 근데 이미 대구 같은 경우나 특히 이제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옛날에 51%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네. 서울도 역시 아직 50% 돼 있어요. 네.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데는 아직도 갭이 벌어져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많이 안 올랐잖아요. 네. 이런 데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역전 현상이나 비슷하거나 뭐 10% 이내에 근접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무작정 떨어져도 안 되지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또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깡통전세 문제는 계속 요즘에 걱정이 슬슬 보도들이 나오고 시작. 심화될 겁니다. 네. 저도.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은 정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런 지표를 보는 입장도 전혀 다른데 좀 그 각각의 그 매수자, 매도자 또는 뭐 이제 연골로 사는 사람 그런 식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네. 지금 가장 저희한테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오시면 매수 대기자 이제 언제 사면 가장 좋은가. 사실 가격이 이제 계속 떨어진다고 하니까 더 미룰 수밖에 없고 그렇거든요. 매수자들한테는 물론 뭐 이제 어떤 지역이냐 뭐 여러 가지 경제 그 자금 조달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일단 좀 총론적인 매수자에 대한 조언을 현 상황에서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분들. 네, 어떻게. 저는 지금 당장 매수에 나서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떨어지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적어도 저는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2년. 올 내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금리가 3% 갔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한국은행 총재가 이미 그 이창용 총재가 3%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3% 됐을 때 시장 금리가 어디까지 간다 보고 그 3%의 시장 금리에서 몇 개월 지내 보면 경매 들어가는 물건도 있을 거고 파산되는 물건도 있을 거고 금매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상황을 지나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를 경험해봐라. 네, 그러고 나서 이 경매로 사든지 뭐 청약을 들어가든 청약은 언제든지 준비해도 돼요. 아니면 뭐 금매를 사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적어도 연말까지 3%라고 했으니까 올해는 무조건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요. 내년 상황을 보고 금매를 사든지 아니면 한 번 더 늦춰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2008년도 9년도 이 리반 사태 때 하고 99년도 98년도죠. 그때 하고 IMF하고 리반 사태하고 상황은 다 달라요. 네. IMF 때는 우리가 망가진 거고 2008년도는 외국이 망가져서 우리가 타격을 본 거고 지금은 전 세계가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한다고 호황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살아나야 되고 유럽도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주택 시장도 생각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년, 2, 3년 후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청약 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 2,800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서울이 약 한 610만 명 정도, 그 중에 340만 명 정도가 1순위입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에 몇백 가구, 몇천 가구 분양하면 몇백 대는 당연했던 건데 저는 그 경기에 관계없이 고분양가 논란이 되지 않는 일반 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면 신중하게 들어가도 괜찮다고 봐요. 오늘 그 정부가 발표한 내용도 있고 지난 15일 날 어제 그저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좀 그 규제 완화하면서 1.45% 정도 기본형 건축비가 올랐습니다. 여기 이제 9월 15일 날 기본형 건축비가 또 발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그 건축비를 발표하는 게 3월과 9월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의 62개 항목입니다. 공공택지는. 민간택지는 7개 항목인데 62개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시장 가격과 이 그 분양 가격을 대비해 보면 좀 낮은 데는 한 70%밖에 안 돼요. 높은 데는 한 85%까지 쫓아가는데 이런 경우죠. 저 강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은평구를 예를 들면은 저희 학교가 이제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에 시세가 한 3천만 원 정도 가요. 3.3제곱미터당.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2,200, 300, 400밖에 안 가요. 떨어져도 2,000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그런 주택은 구입해두지 않겠나. 또 강남 같은 경우도 이번에 둔촌 중고아파트가 뭐 조합원 분양가격이 5,500만 원 정도, 3.3제곱미터당. 서초구 원밸리가 그랬거든요. 사실은 원밸리를 분양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많았어요. 누가 위원장인지 아세요? 그때? 분양가 심의위원회? 제가 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위원장 하면서 깎고도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탁집이 평가 금액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건축비는 빠르잖아요, 이게. 그런데 합쳐보니까 물론 그들은 6,2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깎았는데도 5천만 원 정도까지 깎았어요. 그래서 낮은 가격인데도 높은 가격에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도 이 금리가 올라가도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거나 누구나 원하는 선호하는 지역은 가격이 덜 떨어집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해도 역시 또 이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은 덜 떨어져요. 서초에 집이 하나 있고 강북이나 수도권에 있으면 어느 걸 팔을까요? 경기가 안 좋으면 수도권 걸 팝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금매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대비 80% 이하가 된다면 또 70% 뭐 이렇게 된다면 분양 청약 통장을 통해서 분양 신청을 하는 거는 저는 뭐 시기와 관계 없다고 보여져요. 그럼 3%를 경험하라는 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이제 오래 될 거라는 그런 거시적 환경. 분양이 아니고 매수하는 사람들. 매수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이제 팔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좀 답답한 노릇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하고 팔으면 안 팔리겠지만 팔아야 돼요, 빨리. 다주택자들은. 네, 팔아야 돼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히 대책을 내놨잖아요. 전 거기에 대해 좀 한마디 할 게 있어요.
1년 동안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되면 규제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세를 없앴잖아요. 그걸 2년 늘렸죠. 문제는 정부의 말을 안 들은 사람은 혜택을 받고 정부의 말을 들은 사람은 못 받아요.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부의 말을 안 듣고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이번 그 혜택을 받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해요. 정부의 말을 잘 듣고 이전 정부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은 끝나고 나서부터 1년 또는 2년 내에 팔게 되면 양도세 하나 해줘라. 그 중과세를 좀 하나 해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이 시청자들이 저한테 집이 많을 거 아니야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1주택자입니다. 네네. 예. 그럼 다주택자들은 어쨌든 교수님 말씀대로 하여튼 빨리 뭔가 뭐 계속 다주택자로 이제 그런 사업을 영위할 거면 어쩔 수 없죠. 다주택자도 네. 두 부류가 있어요. 예. 이렇게 광역시 이상에 있는 주택은 파는 게 좋습니다. 다 하락하고 있어요. 팔기의 돈은 아직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덜 올랐거나 수요재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라북도 말고는 아직도 한국부동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플러스입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고향이 시골인데요. 시골이라고 아주 시골은 아니고요. 도심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소도시다 보니까 중소도시다 보니까 이 서울의 IMF나 또 리만 사태가 직접 영향이 크게 없어요. IMF가 뭔지 잘 모르고 지나가요. 거기는 의식주 중에서 웬만한 건 다 거기서 해결하잖아요. 자급자족을 하죠. 네. 예. 여기는 고추를 하나 사도 비싼데 거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8개 도에 있는 그 지방 중소도시는 주택 가격이 크게 또 변동이 없어요 아직. 그렇죠. 그러면 사실 다주택자 걱정은 뭐 재벌 걱정 마냥 뭐 그렇다. 다주택자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건 저희가 그게 말이고. 근데 가장 걱정이 사실 하우스푸어죠. 옆굴 쪽이 정말 뭐 한때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그 고충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때는 정말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추격해서 이제 산 분들은 지금 금리 부담에 또 심리적인 또 이런 뭐 여러 불안감 뭐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걸로 더 2년, 3년 막 이렇게까지 된다니 또 더 답답할 노릇일 텐데 영끌 쪽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좀 하실까요? 정부가 좀 그 20대 또는 30대 그 젊은 층들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책 금리로 고정금리로 바꿔주든지. 지금 교수님 시장에서 좀 보실 때니까 어느 정도 심각해요? 저희는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알고 사례별로 뭐 사실은 영끌족들은 자기 자본 거의 없이 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2억짜리 같으면은 한 5천 정도 가지고 산 거죠. 융자를 받고 사거나 또는 뭐 빚을 내서 또 부모의 힘을 빌려서 샀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끌고 가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주택 자체가 이들이 산 주택이 1억 2, 3억짜리 주택이 아니에요. 적어도 4억, 5억, 6억짜리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70% 이상 만약에 그 부채라면 못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이 그 세대 수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한 20% 이상 주택 그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그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나중에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면 이제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정부도 아마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단계로 4억 이하만 얘기한 거예요. 네. 그 지난 2012년 13년 그때 보면은 이제 하우스푸어가 문제가 되면서 대책을 내놨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대책들을 내놨어요? 그때는 이제 그 서정환 장관이 그 하우스푸어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정부가 매수하고 그러고 그 살게 하면서 임대로 전환해 주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때는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많은 하우스푸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영끌족이 매입한 것들은 거의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 말고 이제 주택을 그러면서도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영모기지론뿐이 아니라 모기지 대출을 해줘서 1% 모기지로 이제 그 뭐랄까 상승분에 대해서 수혜하는 방식으로 또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내놨고 여러 가지 내놨는데 결국에는 실패한 거예요.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왜 그렇게 됐죠? 모기지로 같이 정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그 구입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살 때 정부가 그 대출을 해주고 저리에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상승분해서 나누는 방식인데 인기가 있었다면 뭐 지금도 그게 많이 있어야죠. 없습니다. 그리고 하우스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치나 또는 SH에 팔고 이거 자기가 다시 또 전대로 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은 좋았는데 실천이 좀 그렇죠. 네, 시장에서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정부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 규제를 조금 일부 저기 해주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뭐 이런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해서 그걸 혜택을 받아서 또 집을 살 사람 없죠. 그렇죠. 네. 단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고정금리로 바꿀 때는 유리하죠. 네, 네. 정부가 이제 LTV 자체를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이제 80%까지 주고 나머지 70%까지 올린다고 했지만 사실 LTV는 론투밸류라고 담보 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이에요. 네. 10억짜리를 80%는 8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대출 주는 게 아니고 DSI라는 게 있잖아요. 네. 소득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네. 월급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주다 보니까 담보는 충분한데 소득이 낮으면 대출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내놓을 때 그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혜택 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양극화를 벌리고 그렇죠. 소득이 없는 사람을 봐준다면서 오히려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정부가 내놓은 게 40년 장기 모기지나 미래 소득까지 포함해서 대출 주겠다고 얘기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 LTV만 낮춰서 높게 해줘서 대출 받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DSR 자체가 좀 완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 DSR 전엔 DTI라고 뎁트 인컴이라고 자기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4배 이상 안 줬거든요. 소득이 낮은 계층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한다 그러면 공동 명의로 가는 경우에 부부 공동 이 재산이나 자식까지도 합쳐서 소득으로 보고 대출 주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LTV를 낮춘다 하더라도. 그래서 근데 그런 사실 부분이 지금- 병행돼야 돼요. 네. 네, 지금 경기 침체나 이런 게 가계 걱정되고 가계 부채가 이제 지금은 그걸 낮춰줘도 집 살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죠. 봐요. 없죠. 단지 이제 네. 이걸 낮추면은 네. 혹시나 갈아타는 수요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일시적으로. 네. DSR을 건든다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래도 이제 측면이 그렇죠.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가 사실은 경제 그 측면에서. 91년도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 네. 이걸 시행했어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의 시작은 네. 1985년도거든요. 네. 그때 미일 프라자 협약에 의해서 이제 일본이 부동산 나라로 간 거예요. 네. 뭐 천정부지로 올랐죠. 1985년도 일본의 금리가 2.5%였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몇 %인지 아세요? 우리가 한 10% 12% 정도 왔어요. 제가 결혼을 그 당시쯤 좀 전에 했는데 이 대출을 받으면요 월급 반 이상 나가도 안 됐어요. 물론 집값이 싸니까 대출 금액이 작았죠. 네네. 지금은 대출 금액도 커진 데다가 금리마저 올라가면 부담은 2배로 가죠. 일본이 그렇게 시작했던 부동산 시장이 네. 결국에 90년, 91년 DSR 적용하고 그러면서 가라앉은 겁니다. DSR 때문에요? 대출 강화로 가라앉은 거죠. 결국 교수님 하여튼 금리 뭐 이런 하여튼 그 부동산의 수요 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융통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럼요. 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네. 네. 조달 금리가 그 싸지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지난번 정부에서 봤잖아요. 봤죠. 네. 무주택자는 언제 집을 사야 할까요? 결국 이 질문으로 기결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 얘기가 더 결국 일로 갈 수밖에 더 빠질 거라고 예측을 하신다면 요 답은 네. 나중에 할까요? 네. 예, 그럼 지금 네 이제 목소리가 벅벅박사님은 네. 그 끝까지 들으셔야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정부 대책으로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네, 먼저 짚어보면서 짚어보죠. 시장 네. 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정부 대책은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뭐냐면 무주택자한테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서 네.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유세를 좀 완화해주고 고가주택 보유세를 완화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예상해보죠. 자, 대출 규제가 완화돼서 내가 무주택자인데 그럼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겠다는 마음이 들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들죠. 예,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리거는 금리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예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내야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럼 애들 학원 안 보내고 그냥 집에서 그냥 다 같이 모여 계속 있어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집을 파는 건 집을 내가 갖고 있는데 집을 시장에 내놓는 건 가장 중요한 팩트는 영향 요소는 집값에 대한 전망이지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집을 갖고 있다 세금을 좀 낮춰줄게. 아 그러면 내가 집값이 빠져도 오래 갖고 가야지. 10년, 20년 갖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두 가지는 집값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 또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반대로 생각해 보죠. 자, 바로 전 정부 때 부동산 규제를 엄청나게 해서 저희가 정책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기대감이었습니까?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기대감. 그렇죠. 집값 올랐잖아요.
그때는 이제 유동성이랑 뭐 여러 다른 것이 여건이 또 그랬죠. 지금 똑같잖아요. 네. 막 규제를 완화해줘요. 재건축 규제 완화해줘요. 네. 막 많은 사람들이 집값 올라가를 기대해요. 네. 올라갈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과거를 조금 막 바로 전일만 생각하시면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책 말씀을 드렸고 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섣불리 그런 판단, 예를 들어서 규제를 완화해줘서 집값이 갑자기 확 오를 거야라는 건 바로 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규제를 그렇게 했어도 올랐듯이 지금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네. 대해서 더군다나 그렇게 금리 평가를 같은 하시는 환경이 거고요. 그러니 그렇죠. 사실 이번 정책의 핵심으로 그 상생 임대인 제도라고 했는데 임대차 시장을 좀 안정화하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좀 일부 개선을 해서 분양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정부에선 강조하는 정책인데요. 이런 거는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는 임대차 시장 좀 네. 안정을 꾀하자는 건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좀 있을 것 있을 것으로 같은 보신다. 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대차 물량을 좀 확보할 수 있고 갑자기 또 그게 시장에 매물로 나와서 네. 그런 부분은 또 완충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집값에 뭐랄까요, 임차인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 정부 정책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다시 얘기해서 무주택자는 언제 집을 사야 될까요?라는 질문이 다시 제 귀에 맴도는 이유가 그럼 정부 정책이 그렇게 한계가 있다라고 보면 지금 올 하반기부터 계속 내려가기 시작하고 이제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무주택자는 당연히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2년 동안 가장 충격적이고 제가 가장 위험하다는 발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으셔야지라는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집값이 오르고 걱정돼도 그래도 내 집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주택자분들이 빚을 일으켜서 만약 집을 그렇게 높은 가격에 샀다고 하면 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로 인한 후폭풍이 굉장히 걱정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무책임한 말들이 너무 사실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니 집을 그러니까 제가 좀 아니한테 이렇게 말씀인지는 몰라도 집을 안 사서 되게 힘들 수 있죠. 괴로울 수 있죠. 집값이 오를 때. 근데 집을 비싸게 살고 그리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힘들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최근에 보세요. 투자를 잘못해서 막 여러 엄청난 사건들이 많잖아요. 주식에도 그렇고 뭐 암호화폐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유의를 사실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무주택자분들에 대해서 그럼 클로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해결이 뭐였냐면 시장의 흐름의 변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장은 제가 분석하는 한 시장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냐면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죠. 가격 결정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는 공급도 마찬가지로 따라 감소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죠.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오냐면 말씀드렸듯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증가시키는. 그럼 가격은 하락하면서 거래량은 더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요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가격이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하면 거래량이 회복합니다. 네. 드디어 수요가 붙기 시작해요. 네. 그때가 가격 저점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2013년도, 12년도에 2012년도, 13년도에는 집을 사자고 그러면 집을 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나 사라고 그래서 다 웃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집값 폭락론자라고 욕하시지만 저는 2012년, 14년도에 집을 사자고 한 사람입니다. 네. 집을 다 왜 사냐고 했을 때. 그때가 그러니까 더 빠진다고 생각했지만 그때가 저점이었다. 그때가 왜 저점이었냐면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긴 해요. 힘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내 집 마련에 대해 고민하시면 이 시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조정받고 이럴 때
근데 여기서 이런 거예요. 집값이 30% 빠지고 20% 빠지고 50% 빠지는 게 저점이 아니고 네. 10% 빠졌는데도 거래량이 올라요. 그럼 그건 저점이에요. 네. 그러면 정리하면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데 언제가 저점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 시점이 그렇죠. 어떤 시장 내 컨센서스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 이렇게 그리고 된다는 또 하나 거죠. 뭐냐면 시장에 살만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살만한 사람이 갑자기 소득이 증가한 게 아니라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구매 여력이 생긴 거죠. 이 정도면 큰 레버리지 일으키지 않고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래량을 더 관심 있게 보시고 가격 지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떤 오류냐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10억으로 오르면 100% 인상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억짜리가 5억으로 다시 돌아가면 100% 빠졌다고 안 해요. 하락률이 더 그거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마치 그 퍼센트지만 보면 계속 오른 것처럼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빠질 때는 조금 빠지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리고 한국의 가격 지수가 부동산 가격 지수가 시장 참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매주 발표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빠질 때는 실제로 10% 20% 빠져도 에이 그거는 금매예요 하면서 5%로 체크해요. 그래서 퍼센트시로 보면 적게 떨어지는 건 느껴져요. 그래서 가격 지표는 왜곡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왜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다 한 건이에요. 그냥 한 건 거래하면 한 건 신고하고 거래하면 등기부등본에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정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거래량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0억짜리가 1억 오르는 게 많이 오른 겁니까? 5억짜리가 1억 오르는 게 많이 오른 겁니까? 후자겠죠. 후자겠죠. 퍼센티지로 하면. 네. 근데 막 착각들을 해서 이게 같이 10% 올라도 가격대가 높은 게 10% 오르는 게 훨씬 더 커 보이고 막 이런 게 착시 현상이 크단 말이죠. 심리적 영향 때문에. 근데 거래량은 절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내가 시장을 아무리 좋게 봐도 그냥 거래는 거래 한 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하실 때 거래량을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격 하락과 거래량 증가 이 부분 만일 가격 상승 국면에서의 거래량 증가 이건 또 다른 판단이신가요? 어때요? 그렇죠. 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수요가 막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때는 진입하면 안 되는 시장. 그래도 괜찮아요. 수요가 증가하고 증가하기 있으니까. 때문에. 근데 반면에 가격이 막 가파르게 오르는데 거래량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 이때는 어떨 때입니까? 네, 최고점을 공급이 감소할 때. 공급이 감소. 사람들이 집을 안 팔아서. 거를 이때 가격은 오르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 때는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증가하고 이해하셨죠? 네. 그다음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떨어질 때는 매물이 감소해서요. 어떤 재화 시장이고 매물이 감소해서 오르는 가격은 거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구제역 때문에 돼지고기 공급이 안 돼서 돼지고기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거 금방 빠져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돼지고기를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돼지고기가 올랐어요. 그거 쉽게 안 빠지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애널리스트로서 볼 때 아까 그 댓글에도 있는 것처럼 집값의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무리해서 집을 마련할 내 집 마련할 필요는 없다는 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대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관심을 갖는 거하고 내가 액션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관심 갖는다고 해서 액션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대신 시장의 변화라든가 그렇게 계속 또 공부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를 좀 살아야겠다. 내가 여기서 아이들을 키워야겠다. 이런 지역을 잘 보시면서 거래량도 보시고 가격의 흐름도 보시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흥미로운 현상은 시장이 위축되면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에이 더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예 관심도 안 가져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냐면 누가 지금 집을 사 이러면서 야 집을 사느니 차를 사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다시 그렇게 될 때 시점을 기다려야 또다시 되는데. 관심을 갖고 고민하시고 그때 좀 힘들더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야 너 누가 집을 사 이래도 그래도 내 집 마련을 그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거래량을 잘 보시면 좋겠다. 거래량은 속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통해서 시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그럼 반대로 저 이 질문 하나를 드리고 그러면 반대로 사실 이제 영끌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그 당시에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로 뭐 내 집 마련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또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당장 이제 뭐 이자 부담 그다음에 그 살고 있는 집은 좀 이제 담보 가격은 떨어지고 그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사실 그분들이 좀 더 안타까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이자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렇죠? 이제는 가처분 소득이 줄기 시작하고 월급에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대신 한국의 집값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위축되고 우려가 되지만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높아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을 이제 잘 감내하셔야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 기간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신문을 많이 보지 마시고, 네, 네, TV를 유튜브 많이 보지 마시고, 네. 그리고 집을 그러니까 이래야 됩니다. 집이 거주해야 돼요. 그 집에 내가.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셔도 그럼 좀 무리해서라든지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거주가 돼야 그 기간을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데리고 거주하시면서 집에다가 좀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방도 좀 예쁘게 꾸미시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쁜 화분도 좀 사시고 그래서 집에 좀 애정을 쏟으시면서 그래 집값 좀 떨어지면 어때? 내가 이 집에서 애정을 쏟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목적을 그렇죠. 달성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스스로 위안하시면 나는 투자 목적으로 산 게 아니고 난 거주 목적으로 산 거야. 그러면 다시 집값은 회복되고 나중에 또 평안한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좀 믿습니다. 집을 즐기라는. 네. 그렇죠. 그래서 대신 조건이에요. 무조건 내가 그 집으로 가야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내가 그 행동 반경, 예를 들어서 뭐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게 먼데 집을 사놓고 이러면 좀 이제는 네, 힘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저희 진어맨님께서 그게 언제가 될런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시기를 예상하기는 힘드시겠죠. 최저점 언제까지 이런 하락세가 되고 무주택자들이 이제 보면 자 한 3년 뒤 4년 뒤에 올까요? 그럼 이제 돈도 모으고 준비하고 뭐 이런 시기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정확한 시기를 말하시긴 힘들겠지만요. 근데 부동산 주식할 때 뭐 8월, 10월, 12월, 2023년, 24년, 25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말 때 좀 과격하게 말하면 다 사기꾼이에요. 네. 그거 어떻게 예측합니까? 네, 그렇죠. 대신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의 변화가 아까처럼 떨어지다가 거래량이 회복하는 게 올해 겨울이에요. 그럼 그냥 그게 그 시기예요. 시기가 맞답니다. 근데 겨울에도 거래량 계속 줄고 가격은 빠져요. 그럼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연성을 갖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10월이어야 돼.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시장을 보시면서 그 시점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딱 1년 동안 모아야지, 2년 동안 모아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오늘 모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셔서도 좀 고민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제가 정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그 매크로 환경, 거시경제 환경이 그렇게 글로벌하게도 심지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그 생업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그 저축도 하시고 이러면서 금리도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고민하지 마시고 투자에서도 물론 고민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그런 준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연구원님이 사실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 전망이라는 거 사실 꼭 찍어서 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 그렇죠. 그걸 판별하는 기준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때까지는 사실은 좀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버티는 거 그것도 하나의 어떤 삶의 방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사실 이제 정체기가 지속될 거라는 말씀을 저희도 계속 드리다 보니까 참 답답해요, 그죠? 뭐가 언제 좀 나아질 것이다, 뭐 좀 근데 전환기가 있을 무주택자 것이다. 입장에서는 더
조금 더 빠졌으면 지금 집값이 너무 높다라는 인식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금융 충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데 이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그러니까 안정이란 표현으로 이제 조금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 아마 이제 정부가 바라는 그런 안정 국면일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않을 것 같으면 우려가 되는 불안한 거잖아요. 거죠. 왜냐하면 예. 자산 시장이 그러니까 뭐 그 LTV 규제가 40% 됐기 때문에 한국의 부채 비율이 안정적이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다라는 건 굉장히 단편적인 시장 인식이고요. 아니, 사실은 기자분들이 앵커분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레버리지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1이 대출이 일어났으면 다음 사람은 2가 발생되고 저기에서 3이 나오는 게 시장이에요. 경제고 금융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도미노처럼 커지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커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심리 때문입니다. 심리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보다도 더 시장 크게 움직여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취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다 얽혀 있어요. 전세 자금으로 얽혀 있고 전세 대출에 주택담보 대출에 우리나라 막 10채, 20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300만 채가요. 다주택자가 보유한 거고요. 6명 중에 1명이 다주택자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다 얽혀 있어요. 여기다 이것뿐만 아니라 부채비율이 가장 높잖아요. 가계부채가. 그래서 이건 제가 위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확실성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거치면 다시 또 빠르게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너무 또 리스크를 크게 보지 마시고 시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객관화되려면 가장 객관화된 지표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은 가장 객관화된 지표다. 그렇죠. 액션을 취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심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현혹되기 쉬운데 거기에서는 좀 멀리 보시고 그런 객관화된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사 판단을 잘 하시면 네. 이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